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지표 악화 소식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1% 넘게 밀리면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달 미국 증시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14일 전에 풋을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값이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 완화 기대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지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진단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아프리카에 대표단을 파견해 해외 건설 수주 지원 활동에 나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수요일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준비 다 하셨어요? 출근 준비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배임이나 횡령 혐의의 기업인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법안 개정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훈 간사 그리고 숭실대 법학과 전산현 교수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소식 전해드리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상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제조업 지표 악화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애플이 신제품인 아이폰 5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42% 밀려났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1% 아주 소폭의 하락 흐름만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애플의 선전에 힘입어서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호재가 애플이었다면 반면에 악재 같은 경우는 지표 악화였습니다. 이 ISM 8월의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기준치가 50인데요. 50을 하회하면은 경기 위축세, 그리고 이상이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7월 건설 지출 역시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좀 살펴보자면은요. 장 막판에 발송한 초대장 한 장이 분위기를 급격히 반전시켰습니다. 이 초대장에 따르면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거기에는 그 당시의 날짜인 12 그리고 그 그림자에 5라는 숫자가 좀 표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이폰 5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주요국 증시를 보자면은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애플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재만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제조업 지표에 큰 영향 받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제히 1% 넘게 밀려났고요. 낙폭이 가장 컸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 푸시 100 지수 1.41%대 밀려났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1.01% 하락하면서 7,000선을 내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9월 미 증시 급락을 전망하고 고객들에게 오는 14일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가인 스튜어트 카이저는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조만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ECB는 과감한 조치에 대해서도 독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에 따른 매물 출시가 증시가 악재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1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행사가 1375의 S&P 500 풋옵션을 매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에코 IMF 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은 올해 한국 성장 전망치를 3%나 그 미만으로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올해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었죠. 금 선물 가격이 미국과 유럽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금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온스당 8.40달러, 0.5% 오른 1,69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고치죠.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미국 제조업 지표가 위축됐다는 소식에 한때 1,701.6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해법에는 자신감을 보였고요.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를 다녀온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두 경제수장은 현재 상황이 위기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문제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위기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적인 확장 기조를 통해서 라기보다는 민간 부문 쪽에서 활력이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춰서 완화한다든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권 스스로가 변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수를 살리는 부양책을 쓰는 것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정부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급격한 부실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계부채의 구조, 그 스트럭처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한 추경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시장은 두 경제수장의 발언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해외 건설 수주 활동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박민우 건설 정책관 등이 오는 15일까지 남수단, 나이지리아, 알제리를 돌면서 건설, 인프라 분야의 고위급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서 거리가 멀고 소득 수준도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인프라 개발 수요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와 경기 장기 침체로 시중 자금이 장기 상품으로 몰리고 있죠. 먼 미래에 받을 이자보다 지금 받는 이자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의 가중평균 예금금리는 6월 말 현재 3.43%입니다. 예금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4%대 고지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의 실물 경기 침체가 잇따르며 금리가 오를 틈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투자자들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장기 상품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예금 잔액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33개월 동안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월 평균 증가율도 34.58%나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예금도 올 들어서만 1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 3년 뒤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저금리 고착화를 인정한 셈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정도 더 인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시면 우대 금리를 드리는 그런 예금들로 좀 많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만기 6개월 미만 예금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한편 이 같은 심리는 채권 시장에도 반영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역대 최저인 2.75%로 떨어지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물 금리조차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오며 단기채 금리와 역전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불황에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인력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외국계 증권사 20곳 중 연초 이후 애널리스트 인원을 줄인 곳이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리서치 조직이 따로 없었던 2곳을 제외하면 리서치 감축에 나선 증권사 비중은 정확히 50% 수준에 이릅니다. 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법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 금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동안 이제 재벌 총수들이 빈번히 집행유예를 풀려났던 관행을 이제 없애겠다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구속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두 분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실련 경제정책팀 이기훈 간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네, 경제민주화 1호 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새누리당 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곳에서 지난 7월 16일에 그 경제민주화 관련 1호 법안이라며 그 특화법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과거 배임 및 횡령과 같은 그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그 유죄가 나와도 대부분 사법부가 집행유예로 경감시켜준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자 예.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입니다. 그 법원이 집행유예로 감경시켜주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에 따른 그 징역 연수가 3년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사법부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제 50%까지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그 6년 이하로 나오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최소 징역 연수를 7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법부의 감경 기준에 따라서 50%를 감경해도 3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예. 그렇다면 간사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간사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경실련의 또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 물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경실련에서도 이제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지금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재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기업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그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는 이제 불법 행위자와 기업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제 제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친재벌 이익 집단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간사님 말대로 이제 이번 법안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사실은 어떤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업의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 기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혹시 재계 쪽에서도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표적 입법이 아니냐. 예. 왜 굳이 한 법에 있고 거기에 모두가 이제 공정하게 거기서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재계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특별하게 입법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재계 쪽에서는 충분히 뭐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현행 법률들이 과연 그 이제 역차별을 얘기할 정도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표적입법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 뭐 최근 이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그러면 주장하실 수 있는지 되물어보고 싶고요. 이렇게 국민법 감정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국민적인 분노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제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고 사실 지금 요 관련된 법안에 있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법만 가지고도 우리가 제대로 사법부에서 그 법을 행사해주고 관련 판결을 내줄 수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재벌은 뭐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돈 많으니까 그리고 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예. 법이 있음에도 사법부에서 제대로 그걸 갖다가 실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우선 이렇게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왜 먼저 이렇게 입법부에서 나서서 그 형량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려고 하는지.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에서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50%를 이제 감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를 해주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최소 기준을 높이는 것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군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있겠죠. 법을 모두한테 공정하게 제대로 적용할 수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법의 그 형량의 수준을 지금 높이고자 하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지금 아마 간사님께서 동의하시겠지만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왜 기업인들에게만 그러냐. 이거 입법한 정치인들 예.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도 굉장히 그 법망을 아주 잘 피해 나가기도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의 최소한의 수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사회에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비리 정치인과의 형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리 정치인에 대한 형량도 당연히 높여야겠죠. 예.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재벌들도 이참에 국민들과 함께 국회에 그 비리 정치인에 대한 형량도 높이자고 함께 좀 주장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사실은 우리 모두가 법 앞에서는 좀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또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간사님 말씀 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또 뭐 이것이 사실 대선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대선을 앞둔 왜 지금까지 포퓰리즘이라 가만히 있다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퓰리즘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 포퓰리즘이 아닌 정책이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명분을 들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계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근거와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각종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형 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대선을 기회로 각 후보들에게 공약으로서 이제 발표하게끔 해서 정책화 또는 이제 제도화를 하기 위하고자 함인데요. 따라서 대선 때 요구되는 여러 정책과 공약을 사안별로 이제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해 보아야 될 문제이지 포퓰리즘으로 이제 싸잡아서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고요. 뭐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떼쓰기가 아닌가. 우리 지금 뭐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 포퓰리즘 정책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이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또 포퓰리즘 시각으로 보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유전무죄 참 이 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사회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국민의 그 감정에 호소한다는 것 자체가 뭐 보기에 따라서 뭐 감정에 호소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입안이 되려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이 국민들의 그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팩트들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양극화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들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감정에 호소한다고 좀 호도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현재 그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곳에서 그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새누리당 당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경제 민주화 관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논란만 차일피일 계속 가중시키다가
대선 후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이런 법안들을 이제 통과시키는 데에서 좀 소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법안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 포퓰리즘 법안 정책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그 대선 후보가 진정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법안들을 뭐 아직 공약도 그 설정하지 않으셨지만 그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도 대부분 찬성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게 과연 입법화가 될지 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이 과연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간사님, 오늘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실련 이기훈 간사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경실련 이기훈 간사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혹시 뭐 내용을 좀 들으셨는지요? 예,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달리 예. 이 포퓰리즘적 입법이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가 포퓰리즘 얘기할 때 항상 마녀 사냥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 법 현실상 볼 때 그러한 그 이름을 붙여도 뭐 크게 비난할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퓰리즘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 예를 들어 예. 지금 현재 그 특가법상에 지금 그 가중처벌하겠다고 하는 횡령 배임 예.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배임인데요. 이 배임에 관해서는 지금 해석이 애매하죠. 예.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것이 입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예. 한국하고 독일,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반 배임 이외에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걸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대부분 기업인들 해당이 되는데 여기도 이 기업인들한테는 2배나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특가법은 여기에 또 한 단계 더 심하게 나가서 교수님, 최대 혹시 무기 저기요, 징역까지 배임이라는 처벌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예.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가 예. 그 임무를 위배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임과 횡령을 구분하는데요. 예. 횡령은 재물죄라랍니다. 그래서 예. 현금이나 아니면 동상 같은 거를 관리하는데 자기가 유용하는 경우는 횡령이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횡령은 좀 명확하네요, 해석하기가요. 그렇죠. 근데 근데 배임은 이제 좀 배임은 해석하기가 예. 우리가 재산죄라고 표현하는데 재산상 이익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체 재산상 이익이라는 게 받다 받다가 실은 불분명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임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겁니다. 교수님 말씀은 먼저 그 배임이라는 것 굉장히 해석하기에 논란이 많을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특별히 따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죠. 이제 예.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미국 예. 같은 경우는 민사만 해결하고 있고요. 민사만 진행되고 있고요. 예. 형사로 근데 진행되는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일반 배임죄 이외에도 업무상 배임죄라는 걸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특정 지위에 있는 자가 업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 기업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2배나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특가법에서는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억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자, 여기에다가 예. 최근에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이제는 15년 이상 무조건 유기징역을 주라고 하는 이러한 개정안은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에 타결되다 보니까 예. 인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배임이라는 것이 잘못 해석돼서 강화된 법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기업 활동에 많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기업의 어떤 그 수익을 내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경영진들이 조금 위축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그러한 뭐 잘못된 어떤 윤리를 가지고 그런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지금 우리가 가진 법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 충분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사법부에서 그걸 제대로 지금 지켜내고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뭐 지금 뭐 잘못된 일은 많았죠. 기업 재벌들이 이제 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잘 피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법만으로도 잘만 적용을 하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예외 규정을 두면서 어떤 집단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을 강화해 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겠죠? 예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재벌들한테 예외 규정은 없어요. 예, 다만 지금 양형의 문제인데 예, 양형의 문제는 실은 사법부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다 듣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사실관계 법리 판단을 해서 실은 어떤 경우에는 수년에 걸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사실관계에 많은 그 공방을 둬서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놓고 실은 사실 판단 범위가 많이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내미는 그런 양형에 대한 문제는 글쎄요, 이게 사법부가 판단하는 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심리를 거치면서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판단하고 심도 있는 숙고를 거친 것인지는 매우 의심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 예. 2000년부터 지금 2007년까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은요, 특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149명 중에 뭐 84%입니다. 이게 125명이 1,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라고 하는 게 예, 실은 너무 유죄가 예,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과도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특가법이 지금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이 너무 엄격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엄격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양형을 함에 있어서 좀 현실을 고려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특가법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한편 너무 강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수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럼 것은 교수님, 좀 요번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구속되게 된 그 김승현 하나 회장의 예. 케이스를 한번 조금 사례를 한번 조금 짚어주시죠. 제대로 된 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형량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번 그 판단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가 예. 됐는데요. 예, 투자 행위의 경우에 예, 지금 그 하나 그 회장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본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그거를 통해서 주주들이나 회사가 계열사들이 불이익을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재산상 임무 위배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러면 교수님은 요번에 그 김승현 하나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형량이 나온 이유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그것도 파퓰리즘인가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어떤 듭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사법부가 좀 과도하게 판단을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교수님, 문제는 이제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기업 재벌들이 이제 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 나간다는 굉장히 불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특가법을 갖다가 또 개정을 해서 접근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해결 방법, 접근 방법 어떤 게 바람직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예. 이 문제는 예. 형사벌로 이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총수들의 이 재벌 총수들의 경우에는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이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저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예. 도덕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보면 법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칫하게 되면 실은 이 과도한 제재와 그다음 재산 손실과 그다음에 인신에 대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법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봉의 형태로 실은 이 도덕의 문제로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어떤가. 예,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법보다는 먼저 도덕 기준으로 좀 접근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침에 이런 시간에 오늘 전화 연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전사하면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함께 요즘 얘기되고 있는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악화 소식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1% 넘게 밀리면서 하루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달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14일 전에 풋을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금값이 미국과 유럽 등의 통화 완화 기대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3개월째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진단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달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2% 하락한 13,035.90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52% 밀린 1,406.06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26% 오른 3,075.06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더 크게 밀렸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밀렸습니다. 골드만삭스 9월 미 증시 급락을 전망하고 고객들에게 오는 14일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식 전략가인 스튜어트 카이저는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조만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2는 과감한 조치에 대해서도 독일이 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물 출회가 증시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14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행사가 1375의 S&P 500 풋 옵션을 매수하라고 권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미국과 유럽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5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간밤 금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뉴욕 상거래소에서 온스당 8.40달러, 0.5% 오른 1,696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고치고요.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미국 제조업 지표가 위축됐다는 소식에 한때 1,701.60달러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ISM 8월 제조업 지수가 49.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이자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분기점인 50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8월 구매자 관리지수 PMI도 7월보다 낮아지면서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고용 상황도 악화됐습니다. 8월 제조업 고용지수는 51.6으로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법에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를 다녀온 서한한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두 경제수장은 현재 상황이 위기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로존 문제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위기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적인 확장 기조를 통해서 라기보다는 민간 부문 쪽에서 활력이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세계 표준에 맞춰서 완화한다든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권 스스로가 변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수를 살리는 부양책을 쓰는 것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정부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급격한 부실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계부채의 구조, 그 스트럭처도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한 추경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습니다. 시장은 두 경제수장의 발언이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에코 IMF 아시아 태평양국 부국장은 올해 한국 성장 전망치를 3%나 그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올해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었죠. 현대차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미국에서 현대차는 6만 1,099대를 판매, 전년 동기 5만 8,505대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요, 미국 인기 모델은 소나타가 19,624대를 기록해 5.1% 하락한 반면 엘란트라는 17,989대의 판매고를 올려 19% 증가를 이뤘습니다. 기아차도 성장을 가속하면서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기아차는 미국에서 5만 2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4만 1,188대보다 21.5%가 늘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고조와 침체 장기화로 시중자금이 지금 장기 상품에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받을 이자보다는 지금 받는 이자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겠죠. 김인영 기자가 전합니다. 은행의 가중평균 예금금리는 6월 말 현재 3.43%입니다. 예금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이후 3년 반 동안이나 4%대 고지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주요국의 실물경기 침체가 잇따르며 금리가 오를 틈이 없었습니다. 상황에 이렇자 투자자들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장기 상품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 예금 잔액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33개월 동안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전년 대비 월 평균 증가율도 34.58%나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예금도 올 들어서만 1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 3년 뒤 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시장은 이미 저금리 고착화를 인정한 셈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정도 더 인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특판 예금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으로 가입하시면 우대금리를 드리는 그런 예금들로 좀 많이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만기 6개월 미만 예금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입니다. 한편 이 같은 심리는 채권 시장에도 반영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역대 최저인 2.75%로 떨어지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5년물 금리조차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오며 단기채 금리와 역전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 FTA를 한 아세안 FTA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한 베트남 FTA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해 한 아세안 FTA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1월 말이나 12월 초 베트남에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반 기계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288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품목별로는요, 공작기계, 금형, 냉동공조, 화학기계 등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요.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점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불황에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들 인력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외국계 증권사 20곳 중 연초 이후 애널리스트 인원을 줄인 곳이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리서치 조직이 따로 없었던 두 곳을 제외하면 리서치 감축에 나선 증권사 비중은 정확히 50%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을 각각 방문해 납품업체, 판촉비 등 추가 비용 등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등 대형 판매업체가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해주고 대신 판촉, 물류비 등 각종 부담금을 올리고 있다는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참가한 독일 국제가전전시회에서는 TV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뛰어난 화질의 OLED TV가 차세대 TV로 자기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 IFA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TV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입니다. OLED TV는 시야각이 넓고 명암 비가주와 검정색의 표현이 자유롭습니다. 자체 발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기존 TV보다 상대적으로 초박형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력 소모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가전 라이벌로 꼽히는 만큼 TV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경쟁사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전자의 WRGB 방식 OLED TV는 LG 디스플레이와 TV 제조력을 총집약시킨 기술 결정체입니다. LG전자는 OLED TV를 앞세워 전 세계 VIP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OLED TV가 아직 양산에 들어가기 전이고 스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품 공개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제조사들은 풀 HD보다 4배 높은 화질의 UD-TV를 선보였습니다. 글로벌 TV 시장에서는 선명한 화질을 내세우며 제조사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독일 가전 박람회에 전시될 예정했던 삼성전자의 OLED TV 2대가 운송 중 분실돼 기술 유출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OLED TV는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만 완성품을 선보이고 있을 정도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순 부실이 아니라 기술을 빼내기 위한 도난이 아니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분실 사실을 알리자마자 곧바로 독일과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10일 아이폰 5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 애플은 미디어에 초청장을 발송해 12일 오전 10시 샌프란시스코 예바부에나 센터에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장에는 하얀색 배경에 12라는 숫자가 크게 적혀 있고요. 아래에 그림자로 5를 표현해 놓아 이 자리에서 아이폰 5를 공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가을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나 도심형 생활주택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공급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주택 중심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꾸준하게 운영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들도 인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1, 2인 가구 증가라든지 세대 분화 현상 같은 인구학적 요인들도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대형 건설사의 오피스텔 브랜드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GS건설의 광교 자이엘라, 현대건설의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대우건설의 강남 2차 푸르지오시티 등입니다. 이달 분양 예정인 GS건설의 광교 자이엘라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의 테크노밸리와 행정타운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의 주거용 오피스텔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주변에 호수공원이 들어서 환경이 쾌적하고 법조타운과 컨벤션 센터 등이 인접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생활주택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공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태풍 폴라벤과 대면으로 국내 경작 면적의 9.1%가 낙과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추석 물가에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 등 추석용으로 확보한 과일 2만 4천 톤을 방출하고 농협축산물 5,400톤을 확대 공급할 방침입니다. 태풍 피해 대책으로는요, 식용이 가능한 낙과 물량에 대해 농협유통센터와 대형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은 가공업체에 통해 수매 가공용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1인당 50만 원씩 나눠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에는 공식적인 추석 보너스 제도가 없지만 그동안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상품권 등을 지급해왔죠. 지난해에도 임직원 1인당 20만 원의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나눠줬습니다. 삼성이 이번 상품권 규모를 늘린 것은 중소지역 상인들과 상생하고 내수 경기도 살리자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차량에서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별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기존 3만 원이던 벌칙금을 5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오르던 게임주들 제동 걸렸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를 넘었으면서 기관들이 팔개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상정 기자가 전합니다. 모바일 게임주 컴투스와 게임빌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각각 35%와 57% 올랐습니다. 특히 컴투스는 지난 3월 말 이후 242%나 상승했습니다.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이런 급등세에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이 최근 2달 동안 내놓은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13곳 가운데 10곳이 제시한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이익 실현을 택하며 발빼기에 나섰습니다. 목표가보다 지금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위에 올라와 있고 또 최근에도 이 급등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기관에서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컴투스를 지난 29일부터 나흘 연속 매도했습니다. 게임빌은 11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그동안 게임주 강세 배경에는 기관의 활발한 매수가 있었던 만큼 그 영향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30만 주가 넘는 스톡옵션 물량도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에 많이 오른 만큼 게임주 투자에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엠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